이번에 나왔던 이 대책은요, 지난번에 해제되기 전에 나왔던 것보다 더 크게 덮어버렸어요. 아예 강남 3구를 다 덮었고요. 강남 3에서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다 덮어버렸어요. 용산까지 포함을 했죠. 어떻게 보면 혹 되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강남 송파 토호제 다시 묻고요, 서초 용산을 첫 지정하면서 아예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재지정을 했네. 토호제 그 해제 뭐 헛발질하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토호제를 어저께 지정하면서 재지정하면서 6개월 단위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지정하면 또 지정하면 되는 거지. 왜 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느낌도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딜레마가 있길래 그냥 지정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풍선 효과 어쩌고 저쩌고 정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얘기만 했지 6개월 단위로 왜 지정하겠다고 하고 왜 예의주시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최고가 속출하는 이 과정에서 확대 지정하고 재지정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반응들의 대부분이 풍선 효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풍선 효과란 말이 왜 나오게 될까요? 투자자들은요, 어떤 대상을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정부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거나 또는 둔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규제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죠. 자, 규제라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옆 동네로 옮기면 되지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수준에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로 움직여서 투자처를 옮기는 그런 현명한 행동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왔냐면 정부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니네들이 이걸 지정하는 게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하고 이런 게 막상 움직이는 우리보다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승장 때는 항상 정부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하긴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정부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부동산 투자자를 잡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뭐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몰아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몰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던 게 지난 상승장의 후반부의 대출 규제와 그러니까 일반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한 힘듦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상승장의 그 생각과 그 느낌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번에 그렇게 묻게 되니까 옆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이 실수요자입니까? 투자자입니까?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투자자의 움직임이었겠습니까? 투자자이면서 실수요자가 상급지 이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습니까? 투자자, 다주택자는요, 쉽게, 물론 제가 말했던 투자자는요,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이면서 투자자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에는 손발이 많이 묶여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 2021년 이후 2021년, 2022년, 3년, 4년에 걸쳐서 대출 규제라는 간단한 규제 하나에 여러분들이 들썩하고 들썩했다가 폭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 지난 3, 4년간, 4, 5년간 발생했던 것들이 왜 나타났느냐?
저는 바로 이러한 장의 모습을 시장의 위축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 위축기 때 일어나는 현상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대출 규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옮겨가는 상승장이 일어나는 패턴은요, 위축기에는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라고 하는 칼날에 금방 무너지기가 쉬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됐던 모든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기에는 그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부동산 시장이 언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고 항상 100% 논리적으로 맞았습니까? 그게 아닌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됐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주셨네요. 대출 규제는 본격적이지 않아서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번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바로 한 달 만에 대책이 나왔죠? 결국 뭐냐? 서울 집값 상승을 용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부의 생각을 이미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 3구 또는 용산 외에도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옆으로 옮겨갈 풍선 효과를 노리고 움직일 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남 3구가 움직이고 용산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마용성으로 번져가고요. 노도강도 들썩들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지난주의 모습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추가 지정할 거야 라는 얘기하면서 신기하게도 묶으려면 다 묶지 엄포만 놓고 넘어갑니다. 지켜보겠어. 조심해. 하지마. 딱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정부가 행동, 금방 김지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부분에 관련된 핵심을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자, 서울 자치구별로 주담대를 점검하면서 다주택자 신규 대출을 사실상 제한했다. 즉,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는 결국 다주택자의 움직임과 실수요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다주택자들은 혹시 모를 다주택자가 들어올까봐 한 방에 제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대출 규제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출 규제 나오면서 밑에 쭉 나온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읽어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자율 관리를 하겠다. 냉정하게 여러분, 은행한테 니네들 자율 관리해라 라는 얘기가 자율 관리입니까? 아니면 막아라는 얘기입니까? 자율 관리인 것처럼 정부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 금융기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자율 관리지 사실상은 규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자율 관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율 관리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하는 행동 지켜볼 거야. 그랬더니 어저께 오늘 계속해서 대출과 관련된 부서, 회사에서, 은행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아서 맡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내용이 세 번째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전세 대출을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올 7월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월부터 하겠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선제적으로 막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실수요자들,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 실수요자들이 전세 끼고 들어오는 것들을 전세자금 대출을 조여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주택자 걸고요. 실수요자 대출을 거는데 나를 거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를 거는 게 아니라요. 이 집에 들어와야 될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느낌상으로는 전세 대출을 관리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세입자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를 막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뭐냐? 들썩들썩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여러분 대출 규제가 지금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다주택자 이미 딱딱딱딱 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밑에 볼까요? 밑에도 두 번째 기사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이죠.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은요. 실수요자 중에서도요. 젊은 30대 결혼을 한 이런 젊은 분들한테 해주는 대출이죠. 이 대출의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상황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둔촌주공이 흔들리고 이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의 그 한도를 풀어버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고 다주택자들이 아무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랫단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들어올 수 있게 편하게 만들면서 급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올려서라도 자 그렇다면 투자 수요 말고 실수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 그것들을 허용하면서 하락을 막았던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과 관련된 정책 대출까지도 금리를 올려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촘촘하게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시나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는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주변으로 하나씩 둘씩 막아가면서 조여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풍선 효과요? 물론 단기적으로 풍선 효과가 안 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강남부동산 상승할 때 저도 댓글에서 많이 봤어요. 불용 이번에 틀렸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댓글 많이들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대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생각외로 촘촘하게 조여오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서울을 상승하는 부분을 막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단 한 달 만에 이런 일반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실제로 가락동 송파구 같은 경우 이런 돈 사는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뒷북 맞은 상황까지 만드는 이렇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출 규제가 김지수님이셨죠? 별로인 것 같은데 본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손발을 조여가는 대책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부분에서 특히 서울 부분이 풍선 효과가 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아마도 자, 보통의 개인님, 여론이 너무 앉아서 계속 이렇게 규제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걸 보면은요, 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투자는 조금 더 넓게 큰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3.1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핵심이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책을 가지고 자꾸 뭔가 이 대책의 결과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시는데 3.19 대책은 곁다리 대책입니다. 더 본격적인 건 뒤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 얘기를 하시고 이제 폭등각이다. 아니 2021년에는 폭등각 아니었고 작년 초반에 상반기에는 폭등각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근데 다시 폭등각이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입맛을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폭등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3.19 대책이 고강도이기 때문에 한강 인접적 마용성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죠? 그 밑에도 풍선 효과 우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마포, 성동, 강동, 동작에 관심을 돌릴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집값이 더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7월 달에 DSR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집사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정부가 속된 말로 선빵 날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실제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지금 놓치고 계신 게 뭐냐면, 위에서 네 번째 기사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심리가 자극되고 집값이 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7월 DSR 규제 전에 집을 사자. 이거는 사야 되는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시장 보면 투자자가 투자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요. 7월 규제 전에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 같잖아요. 왜? 대출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합니까? 그 집을.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살 수 없는데 대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빨리 받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나를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요, 세상을 뒤로 물러나서 넓게 보시자고요.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지 말아야 될 분들이거나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땡겨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겁나서 못 사는 분들은 무시하고, 그래서 사잖아요. 그분들이 사는 목적은요, 그래서 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오른다,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장기 투자니까 사야 된다? 이왕이면 떨어질 때 사면 되지. 자, 그러면 땡겨서 샀단 말이죠. 그 이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 한다고 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5월 달로 땡겼다, 이거 다 무시하고 7월 달에 DSR 해. 그 전에 대출 받아서 사.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고 산 건데, 7월 이후에 집 사는 사람이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겠죠?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7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다.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래에 있어야 될 수요를 지금 DSR 규제가 7월부터다라고 해서 이쪽 미래에 발생될 수요를 확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7월 이전에 받게끔 만들면 그때 잠깐 풍선 효과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못 사게 되면 내 물건을 팔 수 있을 상황이 안 될 뿐더러 그때 조금 높여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한시적인 시점 이후에는요, 수요를 땡기는 현상이 만들어서 그때 잠깐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항상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시장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왜 그 얘기들을 안 하시죠?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전문가인가요? 잠깐 동안 나타날 수 있지만 풍선 효과가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요. 네, 인프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풍선 효과가 아니라 착시 효과.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그리고 과거에 다 그랬는데, 시장이 좀 애매한 상황에 접어들었을 땐 다 그랬는데, 왜 맨날 전가의 보도처럼 상승장에서만 보여줬던, 그리고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가격이 쌌을 때 막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었던 풍선 효과를 가지고 자꾸 이번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하고 가격은 딱 빠지지 않은, 오히려 엄청 올랐던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거. 네, 그게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투자자는 그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매한 이 시장 환경에서 막 겁먹고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주저하죠. 그럼 가격을 올려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매물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 그 차익을 나의 수익으로 만들죠.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투자자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출 규제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당황하거나 이렇게 해서 멘탈 무너진 사람들의 물건을 사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행동이 어떤 게 가장 현명하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예전부터 강남 쉽게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시장이 뒤흔들릴 때 그때 멘탈 무너진 사람들의 물건을 사게 되면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를 계속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이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왔던 것들 기억나시죠? 다른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 효과가 단기적으로 설사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지금 현재 대출 규제와 함께 촘촘히 예전에는 건들지 않았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땡겨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주변 지역의 갭투자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는 대책. 이게 09년도에는 이 대책이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든지. 그 당시에는 전세자금 대책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축됐거든요. 뭐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대책은요. 이전 대책에 비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옆으로 퍼져나갈 거니까 추격 매수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한 것들이 지금 그 지역을 사란 얘기다. 저 이 말 듣고 되게 소름 끼쳤어요. 2008년, 9년, 10년까지의 당시 발표됐던,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유행어 버블7과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버블7을 지정해서요. 우리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인터넷상에서 버블7은 정부가 우리 보고 여기를 사라고 지정한 거다라는 게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버블7, 특히 너무 비싼 서울이 아닌 가장 대표적으로 만만했던 당시 용인의 중대형, 당시의 흐름에 의해서 용인의 중대형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이후 10년간 피눈물을 흘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은 본능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흐름에 따라서 하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너무 비슷해서 소름 끼친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산다? 네,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정.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전혀 없는데요. 저도 싸게 사서 길게 보유하면 언젠가는 지금 내가 산 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비쌀 때 추격매에서 산 사람은요, 그 가격이 다시 도달하거나 그 이후에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격 매수 시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여라도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돼서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우리 지난 장의 모습처럼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 한 6, 7년,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고 장기 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멘탈 털리는 게 아니라 다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5년, 6년, 7년 동안 안 오르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옆에 동네, 다른 동네가 오르게 되면 멘탈 확 털립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어설프게 장기 투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싫잖아요, 냉정하게. 어쩌다가 10년 멘탈 털리는 것보다 저는 그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투자하면서 느꼈던, 뼈저리게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남들하고 동일하게 몰려서 가서 투자했다가 5, 6년, 7, 8년, 10년 동안 멘탈 털리는 행동을 하지는 말자. 지금 제 얘기가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채팅창에 있다면 다 경험해 보신 거죠. 초보 투자자들이거나 투자한 기간이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 모르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원래 핵심은 뒤에 있는데.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요,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말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정부의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6개월 지정이 합리적이다. 자,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3.19 대책만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직전에 나왔던 대책들이 뭐 찔끔찔끔이긴 하겠지만 규제 완화되던 곳이 어딥니까? 지방이었습니다. 즉 뭐냐? 이번 3.19 대책은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가 머리를 써가면서 무언가 대책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일탈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았습니다. 그게 바로 3.19 대책이에요. 지금 건설 경기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공통의 반복적인 대책이 뭔지 아세요? 찔끔찔끔이었어도 건설 경기 안정화예요. 지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건설 경기와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풀면 난리 나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는 제가 무슨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풍선 효과가 아니라 시장이 애매한 위축기 때는 누적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적 효과라고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탈했던 무언가가 나오면서 예상치 않았던 행동, 시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강남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한 달 만에 그냥 때렸잖아요, 이번에. 즉 뭐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핵심은 이건데 머리 아프게 이런 게 나왔네 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지방 또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외부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경기 어때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조금씩 살려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뭐가 치고 나가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권역이었었죠? 강남권역이 치고 나가니까 이거 지금 어떡하라고 해서 막았는데 막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 개판, 서울도 개판, 외부 경기도 개판. 아이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는 누군가는 이거 머리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양극화, 지금 정부의 핵심은요, 서울을 누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왜? 서울은 지금 이번 3.19 대책으로 누르고 싶어 하는 거 보이셨죠? 이번에 확실하게 보셨죠?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잖아요. 근데 지방은 올리려고 하죠. 왜? 정권은요,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소해야 되는 거는요, 양극화 해소를 지금 현재 뭔가 앞으로 나올 대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지금 일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과열 해소해야 되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르고 난 다음에 지방 그러지도 않죠. 얘가 더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좀 세게 때리고 난 다음에 하는데 여지를 두는 거죠.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지 볼 거야.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거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3.19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국민의힘인가요? 권성동 원내 총무였는가요? 누군가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 지방의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아젠다를 던졌죠. 아젠다를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의 전반적인 거를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요, 3.19 대책은 지금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요를 누르고 지방으로 번져나가는 이 상황을 누르기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든 거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요,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살짝 뭔가 오세훈 시장이 뚝 던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최고네라고 해서 서울만 팍팍 튀는 현상을 만들었죠. 이게 양극화해서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행동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 쪽은 누르고요.
왜? 똘똘한 채가 너무 심해지면 안 되니까. 반대편에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쪽을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로 지금 다들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을 보고 계신 거고요. 뒤에 물러나서 이만큼을 보게 되면 양극화 해소와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 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들을 던지면서 간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당 지방의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 폐지, 부동산 양극화 완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이 없고 지금 들썩거리는 것만 보니까 그동안 이 기사가 잘 안 보이셨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나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양극화 해소 쪽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들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서울은 누르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정부의 의사표현 행위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다고요. 하지 말래는데 여러분들 어깃장 놓고 하고 있다가 지금 몇 명 당했다가 한두 채 뭐 신고가 찍는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가 찍고 한 부분만 보고 계신데, 나는 비싸게 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자 많이들 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이득일까요? 이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자,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저는 판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여당 지방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3.19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라졌는데요.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죽일 듯이 했던 다주택자 규제 부분을 이쪽으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근데 뭐에 필요하다고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고요. 똘똘한 한 채로 너무 몰려서 서울의 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더구나 이제 뭐 탄핵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다 하면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결국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눈에 보이죠. 결국 이런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민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잡으려면 서울을 올리는 게 맞겠습니까? 지방을 그래도 회복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투자해서 돈 벌 것을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만 자꾸 찾으시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전체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 일부 지역이 막 오른다고 하게 되면 좋아하겠습니까? 강남 일부 지역은 좋아하겠지. 강남 가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겠지. 서울 전체 시민은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쪽수가 밀리는데 서울 올리지 쪽으로 가요?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지방 인구가 2,5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천만, 2,500만이에요. 자, 근데 지방 지금 안 좋거든요. 지방 살리면 2천만, 2,500만 원들의 분위기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기 대선 오는데 서울 계속 올리게 만들까? 저도 서울 수도권에 살고 이쪽에 집이 있어서 서울 수도권 오르는 게 좋아요. 근데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야권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일반 우리 국민들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로 간다고요. 뭐 윤 대통령 복귀하면 대선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이나 대선이나, 뭐 대선에는 반영이 되고 총선에는 반영 안 될까요?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방향과 거의 비슷하다고요. 제가 항상 시장을 얘기할 때 단기적인 시장 상황 얘기 안 하죠. 조금 더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수익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지금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갔어도 내가 팔아야 되는 일반 과세를 해야 되는 2년 후의 모습이 하락이면 여러분의 투자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중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3.19 대책에 관련된 영향도만 얘기하고 있지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시장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융합과 종합은 별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신문기사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거나 안 보였을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감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지방주택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사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주택의 중과세 폐지, 부동산 양극화 해소책 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또다시 아젠다를 던지죠. 간보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또 밑에 나오죠.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건설업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다. 양극화도 해소하고 건설업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일석이조, 더 나아가서 일석삼조, 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방향으로 안 잡을까요? 총선, 대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자, 여기에 여당의 종부세 완화의 핵심은 다주택 차별 해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주택자 차별 해소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좋아하지만 일반인들은 안 좋아하게 되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 지방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지금 내 집을 지방에 있는 내 집을 팔 수 있다든지 이랬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3.19 대책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3.19 대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셨겠지만 3.19 대책은 곁다리일 뿐 사실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3.19 대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유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지금 현재의 모습, 그동안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흘러왔던 이 모습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소급에 된통당한 게 있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방 중과세 폐지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활발히 지방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팍 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과 이 정치 상황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된통당하고 민주당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자꾸 내가 봤던 그 경험만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그거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 민주당이 대통령 시절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규제를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고 국힘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준비한 내용에 이런 게 나오네요. 선거가 다가오면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속에서 이 말은요. 민주당은 좀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단데라요님인가요? 불용의 착각일 수도 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판단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가지 상황은 변했습니다는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또 반대로 안 하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동안 오래 했던 적이 있지만 상황이 변했다?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상황이 변했습니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편견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냥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맨 밑에 이재명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문제 가급적 안 건드릴 것. 여러분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2013년, 14년도에 어떻게 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급등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2013년, 2014년 9월 1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왔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나왔던 게 뭐냐? 부동산 3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3법에 해당되는 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던 시절이 그 앞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전세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시기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말일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15년 4월 1일 날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장의 상승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줬던 게 바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다고요? 그 이전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하고자 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IMF 시절을 겪으면서 본인의 대책,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지론과 달리 당시 이라크의 파병이라는 행동을 했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생물이다. 그리고 정치의 생물은 무조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봅니다. 3.19 대책 발표는요. 그동안 정부가 생각해왔던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정책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일탈된 행동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나온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봤었을 때는 3.19 대책으로 보는 정부의 모습은 정부의 지금 현재 시각은 서울의 급등을 막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양극화의 핵심은요. 건설 경기 활성화와 그 다음에 지방주택 안정화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이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3.19 대책 이후에 정부의 행동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대책에 의해서 3.19 대책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용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6개월 후 정도 전후에 한 대 더 때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던지고 강하게 누르겠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뭐 내 말을 잘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봐서 조금 다시 원상태로 니네들이 원하는 토어제 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길들이기 차원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크게 보지 않고 이 3.19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풍선 효과는요. 시장의 지금 현재 위치상, 사이클상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6개월 후에 보자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뒤통수를 때려서 그나마 주춤거리던 심리를 더 위축시키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실상 이 3.19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곁다리 대책이다. 자, 미드레이지 코리안 맨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문이 많으신 거죠. 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처럼 계속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계속 규제하면서 지방까지 불탈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약간 말씀드렸습니까? 상승장 때와 쇠퇴장 때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때와 지금은 가격대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담해야 될 금액대가 다릅니다. 보통 주택 구입 부담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요, 항상 가격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가능성을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017년이면요, 서울 아파트 6, 7억 할 때입니다. 뭐 더 나가서 7, 8억 할 때겠죠? 지금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리금 규납 상환 안 받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은 정부 규제가 예전과 달리 DSR 7월 달에 한다라는 얘기까지 예전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더 주택 구입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다주택자들은 이미 몸이 묶여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일어나는 현상은 수요의 감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투자해야 된다?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는요, 투자를 해야 될 때와 잠시 투자를 멈춰야 될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잠시 멈춰야 될 때도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시점에 어떤 특정 시점에 평균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으로 반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당분간 힘겨루기를 할 거고 이 양극화와 관련돼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싸움이 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투자는 오랜 기간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지방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지금이 현재 뭐 취득세도 안 풀리고 양도세도 안 풀리고 그런 상황이죠. 정부도 풀고 싶어도 이거를 풀면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이렇게 떠들었고 그래서 제 말이 또 맞는지 혹시 틀린다면 무엇이 틀리는지 역시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저도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이런 정책에 오래된 기간 동안 쌓여가는 누적 효과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무 때나 투자한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일 뿐 실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할 때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